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숙제로 좀 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넘어가냐면 20페이지.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진화는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신체의 모습들이 뭐한다? 변하는 현상이 진화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진화는 이제 5개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화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쳐봐.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거야? 안 좋은 건데 예를 들면 말라리아가 만연한 지역에 가면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화라고 했을 땐 진화는 좋고 나쁘고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잘 뭐 하는 거야? 적응한 그 방향성을 맞춰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화가 어떤 방향성이 있냐라고 하면 방향성은 뭐야? 없는 거야. 방향성의 기준은 환경이 되는 거지. 환경에 맞춰서 방향성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화를 얘기했을 때 생물하고 봤을 때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변이. 그러니까 변이라는 개념을 왜 배우냐면 진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이거야. 근데 이제 과학에서 봤을 때 변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근데 변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 예를 들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하고 뭐야? 뭐 다른 것들이 생기면 그게 뭐 변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지. 근데 변이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비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전적 변이하고 유전적 변이를 얘기할 때 이건 약간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 있잖아. 특히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형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형질들이 환경에도 뭐 하는 거야?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니네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내가 두바이로 이사를 가. 그랬지? 만약에 두바이로 이사 간다고 치면 그 뜨거운 지역에 살면 내 피부색이 뭐 할 수 있어? 좀 바뀔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두바이 가서 자식을 낳으면 흑인이 나오진 않거든. 왜? 뭐가 안 되니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냐라고 할 때 위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목을 늘리니까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다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린의 목은 왜 긴 거야? 그냥 원래부터 길었어. 원래부터 다양한 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환경에 잘 맞는 애들이 목이 긴 애들이 뭐 하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점점 목이 긴 쪽으로 진화한 거지. 이따가 그건 이제 설명을 한번 할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렌족이라고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고리 끼는 그 민족들이 있잖아. 걔네들도 태어났을 땐 그냥 뭐야? 목이 짧은데 고리를 끼워서 목을 뭐 한 거야? 늘린 거지. 근데 이제 그 목이 늘린 게 자손한테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태어날 땐 다 목이 짧은 거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화를 설명하려면 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유전적 변이는 뭐가 안 되니까 자손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진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유전적 변이여서 유전적 변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자손한테 전달되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쉬운 게 뭐냐면 쉬운 게 돌연변. 그러니까 진짜 뭐 한 거야? 진짜 부모한테 없던 것들이 갑자기 뭐야? 나타나서 그 형질이 좋은 거여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자손한테 유전이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 집단이 있어 이렇게. 근데 세균 집단이 있는데 그 세균 집단에 항생제를 계속 처리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면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뭐야?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변이라는 거를 일으키는 원인이 유전적 변이가 이제 돌연 변이가 되고, 이 1번이 이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데, 이 첫 번째를 이해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염색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세포가 있었을 때 세포는 이제 분열을 하잖아. 그러면 세포는 분열을 하게 되면 모든 세포가 갖고 있던 염색체가 어디로 모여? 세포 가운데로 모여. 그렇지? 그럼 모든 놈들이 세포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그럼 세포 가운데로 모이면,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1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염색체가 있고, 뭐가 있어? 성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이랬을 때 세포 가운데를 기준했을 때 보통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는 하나는 누가 주고,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뭐야? 아빠가 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몸에 들어가 있는 1번 염색체가 엄마가 준 거를 A라고 하고 아빠가 준 거를 A별이었다고 치면, A와 A별이 그 세포의 가운데 부분에 놓일 수 있는 게 A가 왼쪽에 놓이고 A별이 오른쪽에 놓이던가, 아니면 A별이 왼쪽에 놓이고 A가 오른쪽에 놓이던가,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기는 거야?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자손한테 줄 때도 A를 주거나 A별을 주던가, 이런 2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지. 1번 염색체. 그럼 만약에 이제 2번 염색체를 B와 B별이었다 라고 생각해도 얘가 이제 세포 가운데를 기준할 때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의 자손이 내 몸에 있는 엄마가 주고 아빠가 준 거를 뭐 한다고 쳤을 때? 받는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내 자손이 A, B와 A별과 B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를 받을 수도 있어? A와 B별과 A별과 B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가 몇 번까지 있으니까? 일단 22번이 있고, 마지막에 뭐까지 있으니까? 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계속 나열을 하다 보면은 무엇이 만들어질 때? 생식 세포들이 뭐 할 때? 형성이 될 때 그 생식 세포들이 세포 가운데 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돼.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지금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몇이야? 2의 23승이야. 그럼 예를 들면 정자가 2의 23승까지가 생기고, 난자가 뭐가 되는 거야? 난자가 2의 23승까지가 생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생세포 형성할 때 무작위 배열되고 다시 무작위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배열된 상태에서 정자, 난자가 무작위적으로 뭐 한다? 무작위적으로 수정된단 말이야. 네 동생이 있잖아. 네 동생 이름 뭐였지? 응? 노태호인가? 그러니까 태호랑 너랑 유전적으로 같을 확률이 뭐야? 응? 유전적으로 같은 확률이, 예를 들면 아빠가 준 게 2의 23승분의 1이고 엄마가 준 게 2의 23승분의 1이니까 요거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2의 46승분의 1의 확률로 뭐 한 거야? 같은 거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생세포가 형성될 때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고 무작위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 간에 개체 간에 분명히 뭐가 생겨? 개체 간에 서로 다른 유전자의 조합을 갖는 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유전적 변이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도 뭐가 태어날 수 있다? 다양한 자손이 태어나고, 그 다양한 자손이 다양한 환경에 뭐 하는 거야? 적응하고, 그게 오래되면 특정한 놈이 살아남으면 그 살아남는 놈을 갖는 유전자 쪽으로 점점 진화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게. 편의상 기린의 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다고 쳐봐. 그럼 기린의 목의 길이를 결정하는 뭐가 존재한다고 쳤을 때,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기린의 목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6종류가 있었다고 쳐봐. 이건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대문자하고 뭐가 있었을 때, 소문자가 있었을 때, 대문자를 가지면 목이 길어지는 거고 소문자를 가지면 목이 짧아진다고 쳐봐. 그럼 지금 두 부모가 목의 길이가 뭐야? 목의 길이가 둘이 예를 들면 중간 정도 된다고 쳐봐. 3개씩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의 길이를 관여하는 유전자가 6개 있으니까 6개 중에 자손한테 몇 개를 주는 거야?
3개밖에 못 줘.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절반을 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었다고 치면 암컷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주면 대문자를 몇 개 줄 수 있다? 3개. 제일 적게 주면 0개. 다 소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이. 그잖아. 예를 들면 이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뭐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고 쳤을 때 다 앞면이 나오게 할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이 되겠지? 그럼 몇 개도 가능해? 2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개도 가능하다? 1개도 가능해. 만약에 확률로 계산하면 모두 다 3개를 가질 확률은 얼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이것 또는 이걸 가지니까 2분의 1이고 이것 또는 이거 가지니까 2분의 1이고 이것 또는 이걸 가지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그러면 모두 소문자를 가질 확률도 8분의 1. 그러면 대문자를 2개 가질 확률은 8분의 3. 하나를 가질 확률도 8분의 3. 됐죠? 그래서 확률로 봤을 때 뭐다? 1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서도 뭐다? 3개를 주고 2개를 주고 하나를 주고 0개를 줘. 그럼 확률은 1대 3대 3대 1 이렇게. 학교에 설명할 때 이런 걸로 설명 안 하냐? 아직 그거까지 안 해. 그러면 자손을 봤을 때 자손이 제일 많이 받으면 몇 개 받는 거야? 엄마한테 3개, 아빠한테 3개 받으니까 6개 받을 수 있고 5개 받을 수 있고 4개 받을 수도 있고 3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몇 개도 되고 5개 되고 4개도 되고 3개도 되고 2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도 되고 3개도 되고 2개도 되고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 이해돼? 3개도 되고 2개도 되고 1개도 되고 뭐야? 0개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부모 둘은 목의 길이가 뭐 했는데? 3개만 있으니까 중간이잖아. 근데 거기서 뭐도 나오는 거야? 목이 엄청 긴 애도 나오고 뭐야? 목이 엄청 짧은 애도 나오고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목의 길이 갖는 애도 나오고 다른 애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자손이 태어난다고 쳐도 자손이 뭐야? 다양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확률이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그 환경에서 목이 긴 애가 아래쪽도 먹이를 먹고 위쪽도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치면 그 환경에서는 걔가 뭐하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많이 가진 애들이 뭐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뭐다? 크잖아. 그러니까 평균은 지금 여기 가운데 제일 많은 평균이 몇 개 갖는 애니까 3개 갖는 애인데 예를 들면 그 환경에서는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게 뭐 한다고 치면 유리하다고 치면 이 정규분포 곡선이 어느 쪽으로 대문자 수를 많이 가지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린의 목은 점점 뭐야? 길어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 기린이 진화하는 그 시기에 중생대 때 공룡이 안 뒤져가지고 목이 긴 새끼들이 눈에 잘 띄었다고 치면 어떻게 했어? 그렇지. 걔네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작잖아.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이 이제 어디로 가겠어? 짧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린은 원래 애초에 뭐였다? 다양한 목의 길이를 가졌는데 그 환경에 제일 적합한 놈이 선택이 돼서 목이 긴 쪽으로 진화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화를 설명할 때 진화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뭐가 나타나서 유전적인 변이가 나타나서 그 유전적 변이의 영향으로 뭐 한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진화해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가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 진화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진화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냐면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 그치?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런 걸 만들었잖아. 자연 선택설. 그래서 비그를 타고 갈라파고스 어딜 가서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그 핀치새를 관찰해서 뭐 한다? 아,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설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핀치새가 부리의 모양이 다 뭐야? 다르잖아. 왜 다른 거야? 또 지랄한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 왜 다양하다? 원래부터 다양했다.
시작은. 원래부터 다양했는데 어떤 특정한 섬에 있을 때 그 환경에 잘 맞는 쪽으로 진화해서 갔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진화하면서 부리의 모양도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도 원래부터 다양한 게 존재를 했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이 거기서 이제 자연 선택설을 이제 완성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그 과학 탐구 같은 거 배울 때 뭐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그랬을 때 자연 선택설은 어디에 더 가까운 거야? 연역이야, 귀납이야? 귀납적 탐구 방법이야. 왜냐하면 여러 사실을 관찰해서 뭘 했기 때문에 일반화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연 선택설을 이제 완성해서 와서 자연 선택설은 뭐가 있냐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과잉 생산이야.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되게 좋잖아. 그러면 뭘 하는 거야? 자기의 자손을 남기는 번식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10조 있었다고 쳐, 지금 10조. 그럼 네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뭐에 관심을 갖겠어? 나의 유전자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런 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동식물도 똑같이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이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면 최대한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자손을 많이 낳는 거야. 그러면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과잉 생산한 과정에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종들 사이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개체 간의 변이가 생기는 거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때문에? 유전적 변이 때문에 개체 간에 이제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과하게 생산됐는데 그런 애들이 개체 간의 변이가 생겨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라고 치면 그 다양한 자손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양한 자손들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지금 학원을 다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야? 그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니네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엄마 아빠가 강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네들한테 학원을 다니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뭐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본질적으로 할 땐 자기의 유전자를 뭐야? 세상에 많이 퍼뜨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생활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체들이 서로 간에서 경쟁을 하는 이런 논리 자체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연 선택설 개념에서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존 경쟁을 하면 그 환경에 뭐 하는 놈이 있어? 그 환경에 적합한 놈이 뭐 하는 거야?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적자 생존이라 해서 그 환경에 적합한 놈이 생존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환경에 적합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 거꾸로 치면 자연에서 걔를 뭐 하는 거야? 초이스하는 거야. 자연에서 걔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적자 생존이라는 거의 의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에서 그거를 뭐 한다? 그 개체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자연에서 그 개체를 선택하면 그쪽으로 뭐야? 계속 가는 거잖아. 결국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 한다? 진화라는 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제 이런 자연 선택설을 뭐 하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왕립학회에 가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아, 네가 설명한 게 다 맞아? 근데 개체 간의 변이는 왜 일어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찰스 다윈이 뭐라 했어? 모르겠어. 개체 간에 왜 변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왜 이게 일어났니?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설명 뭐야? 못했어. 그게 이제 자연 선택설의 보다 한계점. 그래서 이제 저런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건 다 우리 현재 입장을 봤을 때 유전이잖아. 그럼 유전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멘델이야.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찾은 거지.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개체 간의 부모랑 다른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전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지? 유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뭐다? 입자라는 게 생명체들한테 뭐야? 존재를 하고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부모하고 뭐 한 거야? 다른 형질을 갖는 자손들이 태어난다 이거지. 근데 이제 다시 멘델한테 누가 물어본 거야. 뭘 물어봤냐면 그럼 네가 얘기한 그 유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입자가 유전인자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럼 유전인자인데 그럼 그 유전인자가 어디에 있니? 이걸 물어본 거야 멘델한테. 근데 멘델이 또 뭐라 그랬어? 모르겠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서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서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사람인데, 세포 분열을 관찰하다가 염색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 염색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가 자손한테 가는 방식이랑 뭐야? 똑같다라는 걸 찾아내. 그래서 서턴이 뭘 찾아냈냐면,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뭐야? 찾았어. 근데 네가 다시 서턴이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본 거야 다시. 그럼 네가 얘기했던 유전인자가 염색체인데 그럼 염색체 어떤 부분에 도대체 유전인자들이 존재하냐라고 해서 서턴이 그건 난 모르겠어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모건, 그렇죠? 이 사람 초파리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모건이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해서 염색체에 정해져 있는 위치에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찾아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염색체가 모양하고 크기가 뭐 한 거야? 똑같으면 이게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뭐야? 아빠한테 받아서 우리가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럼 상동 염색체 어디에? 같은 위치에는 무엇을?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뭐 하는 거야? 존재해서 얘네들 사이에 우열 관계를 통해서 자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라고 이제 배운 거지.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찾는데 최소 몇백 년 걸렸거든? 이렇게 하면. 근데 보통 지금 선생님도 니한테 이거 설명할 때 몇 분 안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연 선택설은 어떤 과학에도 큰 영향, 뭐 진화라는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과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보통 일제시대나 아니면 독일의 나치들이 제국주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뭐야? 제일 우수한 민족이고 나머지들은 다 뭐야? 개똥이다 이거잖아. 그치? 식민 지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기네들이 뭐하다? 지구에 제일 적합한 생명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풀린 게 뭐야? 식민 지배, 제국주의 이런 것도 다 자연 선택의 개념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할 때 뭐야? 나와. 어디에도 영향을 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21페이지 보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다라고 해서 그 과정이 쭉 써 있으니까 그 과정이 지금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뭐가 있어? 대표적인 예들이 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핀치새의 뭐야? 핀치새의 부리 모양. 그 다음에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또 뭐다? 항생제 내성 세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연 선택설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굳이 하나의 예를 좀 더 추가하면, 자연 선택설의 예를 하나 더 추가하면 맨체스터 알잖아. 맨체스터. 그지? 원래 맨체스터 지방이 뭐 하는 동네야? 축구하는 동네 아니고 거기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동네란 말이야. 공장지대라고. 그러니까 원래 맨체스터 지방은 나무가 이렇게 있었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뭐가 있었을 때? 후가 있었을 때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석탄이잖아.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하기 전에는 맨체스터 지방에 있는 나무의 표면색이 다 하얀색이었어요. 그게 이제 특정한 생명체들이 번성해서 나무 표면이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맨체스터 지방에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존재했을 때 이 두 개 중에 포식자한테 눈에 더 잘 띈 애들은 당연히 뭐겠어? 검은 나방이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흰 나방의 개체수가 검은 나방의 개체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거든.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석탄, 석유를 뭐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요 나무 표면에 살던 이 나무의 색을 하얀색으로 만든 애들이 다 뒤져. 그래서 나무 색이 표면이 다 시커매졌어. 그러면 그때는 흰색하고 검은 것 중에 누가 이제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거야? 흰색이 잘 띄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자연에서 선택된 게 누군데? 흰색인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선택된 게 누구로 바뀐 거야?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선택설이란 개념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에 뭐야? 가장 적합한 놈이 뭐 한다? 살아남고 그 놈이 자연에서 선택돼서 그 방향으로 뭐 한다? 진화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이제 여기 앞에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어차피 뭐 시험 범위가 1, 3이라고 하면 1 안이 다 변화와 다양성 파트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산화환원하고 산염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산화환원하고 산염기 중에 방학 때 했던 어려운 부분 말고 이제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학 때 했던 어려운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근데 어쨌든 너네는 시간적 여유가 뭐하기 때문에 엄청 많거든. 그래서 일단은 미리 시험 보는 애들 학교 기준으로 진도는 쭉 나가고 걔네 시험 끝나고 나도 니네들은 쉬지 않고 뒤에까지 쭉 나가면 뭐 시험 범위 맞추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되겠죠? 이제 하산 수고했어.